Busan is ready. Korea. YTN 뉴스라이더 먼저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최종 투표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원팀이 파리 현지에서 막판에 총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의 물량 공세에도 이 정부 측은 예측이 어려운 박빙승부라며 마지막 투표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리에서 박광열 기자입니다. 부산 is ready. 서툰 솜씨지만 제기를 차고 한복 매무새를 만지는 외국인들. 어느새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 인근에선 곳곳에 부산을 새긴 버스가 장외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총회장에서는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투표 직전에 있는 PT에서도 BI 회원국들의 마지막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와 스토리를 진중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재계 주요 인사 등 코리아 원팀은 분초를 쪼개가며 각국 대표단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핵심은 첩보전을 뺨칠 정도의 철저한 보안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론 페어플레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까지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국가는 소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3분의 2 득표가 없으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은 우리에겐 또 다른 희망입니다. 사우디발 오일머니에 우리는 과거 한강의 기적 노하우 부각과 대기업의 인프라 지원 등 민간 협력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모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유치전의 결과는 한국 시각 29일 0시 이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지에서 각국 대표단을 폭넓게 접촉하면서 부산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고서는 판세 예측이 쉽지 않다며 최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따라온 그런 기분은 느껴집니다만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후까지 하여튼 끝났습니다라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 민간과 정부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을 펑펑 써가며 왜 그렇게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사우디의 목표는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억압적인 석유 수출국이라는 평판을 세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엑스포 개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엑스포 개최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추진하는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의 핵심입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석유 중심에서 벗어나는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축구 경기장 출입과 운전을 허용하는 등 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는데 엑스포에서 이 변화를 내보이겠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엑스포 유치 전에 78억 달러,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부산 이즈 레디. 예전부터 준비됐습니다만 부산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막바지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개최지 선정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부터는 부산 곳곳에서 유치 열기를 담는 응원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부산은 관문에서부터 2030 세계 박람회에 대한 바람으로 가득합니다. 시민이 공원에 모여 만든 엑스포라는 글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시민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원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꼭 우리 부산에서 2030 엑스포가 개최되고 성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도시인 파리와 부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관광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엑스포를 알리고 응원을 당부합니다. 올 때마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부산이 좋은 도시구나. 타 지역 사람이라도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진 않지만 총회 시각에 맞춰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시민이 함께 들으며 마지막까지 응원 열기를 높이는 행사도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되면 부산항 북항 일대 343만 제곱미터 땅에 박람회장이 조성됩니다. 2030년 5월 1일 개막해 6달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 국내외에서 5천만 명가량이 찾을 거로 예상됩니다.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를 더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61조 원이고 고용 창출은 50만 명가량이라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또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7번째 나라가 되고 부산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니면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며 더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고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를 조롱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사무처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주장하며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We learned about Seoul's plans to, at the end of the month, launch their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from America's Vandenberg base.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 속에 북한은 이번 발사를 정당한 우주 개발이라고 강변했습니다. Then I have the question. Is the United States launching its satellite with a balloon or catapult?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번번이 북한을 옹호하며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안보리에서 뒤를 봐주는 특수 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celebrated alongside Kim Jong-un as he showcased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a program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Council. 황중국 대사는 이제 북한이 안보리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개탄했습니다.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almost mock the decision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순서에 따라 중국이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은 논의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과 한국의 위성 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은 대북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관련해 북한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최전방 지역 감시 초소에 시설물을 다시 세우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목재 구조물을 둘러싼 모습이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전방지피, 감시초소 자리에 세워진 북측의 감시소입니다. 다른 감시초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새로 세운 감시소에 얼룩무늬로 도색한 흔적이 보입니다. 경계호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뒤로 중화기인 무만동총을 반입하는 모습이 찍힌 데 이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군이 촬영한 것으로 앞서 파괴됐거나 병력이 철수한 감시초소 11곳에 이 같은 북한군 동향이 포착된 건 북측의 9.19 합의 파기 선언 다음 날인 24일부터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이 일부 군사 조치의 복원 움직임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보건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합참의장도 앞으로의 군사 조치는 북측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를 깬 북한에 대해 군은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군의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다시 초소를 설치한 만큼 우리 군도 그 병력들의 안전과 그 후방 지역의 그 전투 지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수색 및 매복 정찰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측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며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군도 9.19 합의의 추가 효력 정지와 같은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서 북한이 GP를 복원하는데 우리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경계초소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 선언 가능성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체를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는 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또다시 밝혔습니다. 연내 한일중 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중국의 대북 역할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북일 정상회담 성사도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닷새 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기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条件をつけずいつでも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決意であると申し上げているゆえんでありますし、全力で行動をしてまいります。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여 북일 정상 간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さまざまなルートを通じてさまざまな働きかけを絶えず行い続けており、そうした働きかけを一層強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が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올해 3월과 5월 북일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는 달리 자국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유화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의 협조도 필요한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북 공조와 관련해 4년 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비해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 정상회담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를 놓고 일본의 대북 외교력이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느가부지 뭐하시노? 네, 영화 친구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기억하시죠? 학교 선생님의 발언에 학생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는 어떤가요? 친구끼리 투닥거려도 부모님 이야기는 불문율로 통하고는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부모님 언급이 등장했습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도덕이 없는 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한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당 주류 용태론까지 거론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혁신이었는데요. 설화에 이어서 윤심을 앞세운 당 지도부의 침묵까지 길어지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사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깜짝 회동으로 험지 출마 여론전을 폈던 인유한 위원장은 월요일엔 노동계로 외연 확장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날 공지했던 한국노총 방문 일정은 불과 40분을 남기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인 위원장의 이른바 부모 거론 발언에 당사자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선 뒤였습니다.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2년 한동안 제가 당해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 전 대표의 직함 대신 이름을 부르고 버르장머리를 언급하며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여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요. 실수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이 도덕을 못 지켰다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이른바 윤심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또 구설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최신 드라이브를 걸던 인 위원장이 주춤한 가운데 희생 요구에 대한 여당 핵심 인사들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심을 내세우며 혁신 위에 압박에 떠밀리듯 지금 당장 거취를 결정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거듭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혁신위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 일부 혁신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터라 이 내후 외환에 빠진 인요한 위원장이 조기 해산 카드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거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 자료로 활용될 당무감사에서 하위 22.5%에 해당하는 당협위원장 46명을 줄이고 당 지도부에 공천 배제, 컷오프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그러나 평가 등수 명단과 하위 46명 중 현역 의원과 중진 비율 등 구체적인 통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생론의 컷오프까지 총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국민의힘에서 승부수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하태경 의원입니다. 부산 불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이 돌연 정치 1번지 상징성이 큰 곳이죠.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종로는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하태경 의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종로에 도전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어떻게 막으시겠나 양해를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를 선의의 경쟁의 시간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당에서도 지금 종로에 출마하기로 확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 출마를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당 일각의 반대에도 대표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높이고 대의원의 비율은 낮추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0배가량 차이가 나는 표의 가치를 맞춰가겠다는 건데요. 비명계는 팬덤 정치의 늪에 더 빠질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즉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의 60표와 맞먹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등 소수 대의원들의 표 가치가 훨씬 높아 당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당규 개정안은 이런 비율을 1대 20 미만으로 낮춰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전체의 70% 비중으로 하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 차이를 20대 1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대 1 정도는 그래도
뭐 당내에 공감이 있는 범위다. 뭐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표의 등가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비명계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편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강성 팬덤의 입김에 더 휘둘릴 거라고 지적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70% 중에 대의원들이 한 7% 정도, 나머지 63%가 당원, 뭐 이런 구성이 될 거라고 봐요.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팬덤 정치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길이다. 내년 8월 치러질 전당대회 규칙을 왜 벌써 바꾸려는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친명 주류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혹시 모를 공석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포석을 두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약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가 경선에 나설 경우 감점 비율을 30%로 강화하는 방안도 공천심사 규칙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비명계는 이 또한 찍어내기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홍의 불씨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언행주의 당부에도 또다시 발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입니다.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거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을 때 탄핵으로 발목을 분질러 놨어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수뇌부를 전격 교체하면서 본격적인 인사 시즌에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과 맞물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만 수석비서관 6명 가운데 5명이 바뀌고 부처에서는 장관 절반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건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내부 인사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후임이 정해지기도 전에 국정원장 사표를 수리하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국정원을 시작으로 총선용 개각의 신호탄도 덩달아 쏘아 올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개편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비서관 가운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총선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총선에 나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세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수석 6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되는 겁니다.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쯤 대통령실 2기 체제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이어 부처 개각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취임 후 처음 있을 이번 대대적 인사에서 윤 대통령 의지대로 외연을 넓히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데 그칠지 다가올 인사 시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주 영국, 프랑스 순방 결과와 민생 정책 등을 알릴 계획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노랑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에 대한 거부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국무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개정안을 공포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으로 들어온 충격적인 제보 영상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내용인데요. 보시면 한 친구가 나랑 싸울래, 웃기게 해줄래, 5만 원 주고 끝낼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며 재촉을 합니다. 이 어이없는 질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답을 피하는데요. 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8시 어두컴컴한 저녁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한 상가 옥상으로 불러냅니다. 그러곤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네. 흰 옷을 입은 여학생이 다른 학생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학생을 저항하지 못하게 팔을 잡고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동영상을 찍는 친구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이 말리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요. 신경외과 등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생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YTN에 전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의 고통이 큰 만큼 가해 학생과 이를 방관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이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4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법정에선 주호민 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 뒤 이 녹음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에 신고한 그 문제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무려 2시간 반가량의 분량입니다. 이 녹취 내용을 들은 뒤에도 훈육과 학대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해당 녹취록엔 아 진짜 밉상이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이 발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취를 들은 뒤 재판부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 교사가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이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이 사안이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때문이기도 하죠. 재판부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1심 선고 때 함께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건데 발언의 어감과 전후 사정을 알려면 전체 파일을 들어봐야 한다는 교사 측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쟁점은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이 음성으로 들어도 괴롭힘이 느껴지느냐입니다. 교사 측은 반복되는 상황에 짜증을 내긴 했지만 맥락을 들어보면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 방식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자로 보면 그렇게 유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억양이나 뉘앙스, 그리고 앞에 그다음에 뒤에 이런 대화를 흐름을 보면은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취를 들은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교사가 악의를 품고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재판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선 1심 선고 때 함께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주호민 측은 교사의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 뒤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8일 재판에선 해당 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있었죠. 이날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감독관의 학교에 찾아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수험생의 아버지는 너의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며 이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협박한 아버지의 정체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유명 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올렸는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교사노조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법을 가르치시는 분인 만큼 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들의 자녀는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다 감독관에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했던 아버지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유명 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먼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필기구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감독관이 이 동작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앞 시위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수험생 가족의 항의로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던 감독관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노조는 A씨가 사과문을 빌어 오히려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피켓팅한 것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학생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애가 마킹을 하려고 해서 안 돼요라고 하면서 답안지를 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답안지에다가 마킹하려고 끈 거거든요. 교육당국은 학교 CCTV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조만간 A씨를 고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강남 유흥업소를 통해서 연예계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이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이렇게 기각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경찰에 쏠립니다. 마약류 공급자로 지목이 된 인물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이성균 씨와 권지용 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경찰은 일단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정장 차림의 이 남성. 강남 유흥업소를 통해 배우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이모 씨입니다. 여직장에게 제공한 마약이 이선균 씨에게 전달된 건 모르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씨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지나 직업, 가족 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인 김모 씨가 마약류 공급처로 지목한 인물인데 경찰이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앞서 권 씨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조심스럽게 불송치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판례도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한 경우도 있다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또 이선균 씨는 얼마만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같이 진행 중인 별개 수사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물증 확보에 실패하고 의사 이 씨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찬바람은 더욱 강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이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지금 몇 도까지 내려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기온 변화가 극심합니다. 어제는 추위가 주춤하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았는데 오늘은 다시 영하권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6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선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기온 영상 3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겨울 외투 챙겨주셔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저녁까지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0.6도, 대관령 영하 3.8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6.4도, 대구 6.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서울 낮 기온 3도, 청주 5도, 광주 8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추위 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에 17개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어려울 때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면서 내실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엔 17개 은행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국민이 어려울 때 은행이 함께해달라며 합리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생금융 방안 관련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17개 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부터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인데 정부도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인데 감면폭이 크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오면 저희가 이번에 은행권이 지원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필요하면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업계를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까지 릴레이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는 게 이유지만 금융권 전반을 겨냥한 상생금융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부터 카레와 케첩 등 편의점 제품 가격을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24개 제품 가격을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이번 달 4주차 김장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8만 2,66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34만 8,060원, 대형마트에서 살 경우에는 41만 7,25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준 각각 10.8%와 12.9%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아이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출생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뒤면 청춘도 귀해집니다. 현재 1,000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30년 뒤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도 청년 세대 5명 중 4명, 특히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인구의 56%는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기준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세대 인구는 1,021만 3천 명으로 총 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260만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는 30년 뒤인 2050년에는 521만 3천 명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 여파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세대 중 미혼은 5명 가운데 4명 꼴인 81.5%, 숫자로 보면 784만 명입니다. 20년 만에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살에서 34살 사이 미혼 비중이 56.3%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전 18.7%에서 3배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취업도 미래도 불안한 영향입니다. 뭔가 월급이 너무 적다든지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것만큼 월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금액적인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직장인 평생 다닐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청년 세대 중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53%, 여자가 58.4%, 남자가 47.8%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 비중은 20.1%로 20년 전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청년 절반 이상인 54%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청년 가운데 77%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일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국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가 회의 중 조달청 나라장터도 작동을 멈춘 사실이 전해지자 정보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소방 시스템도 먹통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방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비된 시스템이 차량 동태관리 시스템, MD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MDT 시스템은 서울 종합방재센터가 운영하는 그 지령망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9 신고가 접수하게 되면 예. 저 서울 종합방재센터에서 이 출동을 명령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소방차나 아니면 구급차에 MDT 모바일 데이터 터미널이 있는 거고요. 예. 그 터미널에 이 사고가 난 장소 또는 화재가 난 장소를 이렇게 최단 경로로 이렇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에 뭐 차량이 정체된다거나 이러면 우회로로 안내해주기도 하는데 네. 최대한 신속하게 가는 게 목적인데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가서 예. 이렇게 대원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자기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자가망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기가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망, 그래서 KT나 아니면은 다른 인터넷 사업자의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외부망을 이용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LTE 4G망이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예. 그 4G망에 이 실제로 이제 유지보수를 하면서 네. 이 장애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4G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예.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소방차나 아니면 구급차가 단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해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이 한번 고장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겪어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1, 2분 수준이 아니라 1시간 반이 넘게 먹통이 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위기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한 열흘 동안 그 정부 시스템 중에서 한 4번 정도가 멈췄는데 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원인을 좀 빨리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회선 유지 관리 작업 중에 발생한 오류 때문이다. 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지 관리가 문제라는 건지 어떤 게 문제라는 겁니까? 저는 그 관리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스템은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회복력,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회전력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단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회복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방방재본부가 예.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그 가용성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시스템은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작동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것이 고장나면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어떤 플랜 B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선 연락을 통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의 이 장비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가 고장이 나면 다른 라우터를 통해서 트래픽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이원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장애가 됐을 때 뭐 이번 같은 경우는 KT의 그 4세대 이동통신인 LTE망이 장애가 되면은 예. 다른 통신사가 제공하는 이 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이원화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이원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그간에 이제 이 각각의 여러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KT망을 이용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망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지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방법만 보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합니까? 네트워크를 이렇게 보면 대개 이제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한 단말 부분, 이용자 기관의 단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에서부터 서버로 트래픽을 잘 전달하는 네트워크 파트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파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장애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이원화, 장비의 이원화를 포함해서 네트워크의 이원화도 필요하고 또 서버에 대한 이원화도 필요하고 장비는 항상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사전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관리하고 그런 이 사전 대응 관리체가 필요하고요. 예. 장애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단기간 내에 이 조치하는 장애 대응 체계가 고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앞서 라우터라는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IT 쪽은 잘 알지 못해서요.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7일에 발생했던 행정망 마비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정부가 처음에 원인을 밝혔던 게 L4 스위치 때문이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 또 이게 아니래요. 이번에 또 새롭게 밝혀진 원인은 라우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라우터가 뭔지 어떻게 문제가 된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라우터하고 L4 스위치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우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말에서부터 서버까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 잘 전달해주게 하는 그런 이 패켓을 잘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회 경로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 중에서 한 이 선로만 살아있더라도 한 예. 경로만 살아있더라도 잘 전달되고 되게끔 하는 게 예. 라우터의 역할입니다. 라우터가 망가지게 되면 이 트래픽이 이 단말에서부터 서버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통신망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행안부가 얘기했던 L4 스위치라는 것은 예. 라우터의 상위단에서 여러 개의 서버가 존재하는데 예. 그 서버가 한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되게 되면은 그 서버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드 밸런스라 그래서 서버 간의 이 트래픽을 균등 있게 이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L4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라우터는 하나로 얘기하면 예. 트래픽을 잘 전달하는 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게 라우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서버 간의 노드 밸런싱을 해서 부하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예. 이 서버가 잘 작동할 수 하게 하는 게 이 L4 스위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설명을 제 눈을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YTN이 있는 상암동에서 여의도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은 뭐 자가용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라우터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한 거 맞죠? 예,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예. 보면 여러 개의 경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그걸 그렇죠. 그 경로를 통해서 예. 지나가게 해 주는 장치가 예. 라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4 스위치는 여기에서 어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L4 거예요? 스위치는 이제 상암동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여기 YTN에 도착했으면 어떤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총무부에 집중하게 이렇게 오게 되면 총무가 업무가 마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총무부를 여러 개를 나눠서 거기서 여러 개의 이 트래픽들을 분산해서 그래서 이 각각의 여러 개의 이 서버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드 밸런싱. 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은행에서 너무 보면 많이 이용하면 차가 막히니까 은행에서 지하철 타려면. 보면 예. 우리 은행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창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뽑아 쓴다는 게 그 이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일종의 L4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1번 창구로 가고 2번 창구로 가고 3번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도요. 그래서 1번 창구로 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 사람은 2번 창구를 가서 서비스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노드 밸런싱의 기능입니다. 똑같이 네트워크도 이런 트래픽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분산이 돼야지 이 창구가 붐비지 않은 마치 물리세상에서 창구가 붐비지 않도록 서버가 붐비지 않게끔 하는 게 L4 스위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제가 쉬운 예.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당초에 정부가 문제라고 밝혔던 L4 스위치가 아니라 라우터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라우터가 원인인 것은 맞습니까? 저는 그 태스크포스가 민간 합동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L4 스위치가 장애가 발생한 그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애가 발생했고요. 예. 목요일 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장애가 금요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L4 스위치를 의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1차 발표할 때는 L4 스위치에 장비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예. 이렇게 장애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본 모양입니다. 근데 L4 스위치가 이제 보통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롤백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우리가 뭐 윈도우 11로 업데이트했다가 윈도우 10으로 다시 되돌아가듯이요. 예, 예. 그래서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계속 트래픽에 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라우터 부분에 이 그 특정 포트에서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태스크포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망도 구성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태스크포스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하드웨어 전적으로 하드웨어 장애인지 아니면 포트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1500바이트 이상의 바이트의 경우는 이 90%는 전달이 안 되고 10%만 전달이 됐으니까 네. 선별적으로 이 트래픽이 전달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한번 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 세밀하게 예.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전문적인 얘기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짧게 질문을 드리면 일단 네. 해킹 가능성은 없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 망이 되게 제가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해킹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킹을 하게 되면 항상 흔적이 남는 거고요. 예. 노구 기록들이 있어서 노구 기록들을 분석을 했을 것으로 태스크포스가 분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특별하게 해킹의 이 흔적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해킹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장애를 빨리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게 장비가 노후돼서 그렇다. 노후화가 또 문제로 꼽히더라고요. 예, 장비는 항상 내용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7년의 이 내용 연한을 지나면은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수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7년이 넘더라도 우리가 뭐 음식물 뭐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지만 약간 예. 넘어도 이렇게 계속 먹듯이 사고가 탈이 안 나듯이 예. 그 7년이 넘더라도 일단은 사고가 안 나면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동을 장비를 하니까. 바꾸려고 하면 예. 돈에 투입이 되는 부분,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 국가 이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전 분원에서 이렇게 이 인프라와 관련되는 이 정보자원에 4,200대 정도가 있다는데요. 예. 그 중에서 약 1,000여 대가 25%가 내용 연한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약 7년이 넘은 내용 연한이 있었던 걸로 예. 15대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관련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짧게요, 교수님. 지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사실상 행안부 장관인데 그 장관 말고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그 전문가를 모셔서 또 다른 기구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한지를 짧게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그 아이소의 이 정보보안 이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정보보호의 최고 책임자는 정보보호 이슈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조직의 대표다. 그래서 행안부의 이 장관이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나 이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각 정부 부처마다 CISO 최고 이 정보보호 책임자를 운영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ISO 협의회를 이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행안부네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항상 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이 CISO의 임명도 예. 이 여러 가지 미국의 사례랄지 아니면 다른 이 표준의 사례를 고려해서 고려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열흘 사이에 4번이나 국가 행정망이 좀 마비가 돼서 국민 불안이 상당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의 문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안한 평화가 가까스로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인질과 팔레스타인인 죄수들의 추가 맞교환에도 합의했지만 정작 휴전 나흘째 인질 석방은 예상보다 지연돼서 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인질과 죄수를 맞교환하며 교전을 멈추는 기간이 이틀 연장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이틀 연장에 합의했다고 중재 역할을 맡아온 카타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같은 조건으로 휴전을 이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 10명 석방에 휴전 하루 연장이라는 앞선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이스라엘에 갇힌 팔레스타인 죄수 60명이
추가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백악관도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Now, in order to extend the pause, Hamas has committed to releasing another 20 women and children over the next 2 days. We would, of course, hope to see the pause extended further, and that will depend upon Hamas continuing to release hostages. 커비 조종관은 미국인 인질이 아직 8-9명 정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인질이 풀려나도록 추가 연장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나흘 예정으로 시작된 휴전이 오는 30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정작 나흘째 인질 석방은 늦어졌습니다. 휴전 사흘 동안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은 39명으로 애초 합의한 50명까지 11명이 남았는데 이들의 석방이 밤늦도록 지연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하마스 측에서 아동 인질과 어머니를 함께 석방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게 석방 지연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석방이 늦어지면서 이집트와 카타르가 또다시 중재에 나섰고 이집트 정보국이 이견이 해소됐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각 27일 밤늦게 프랑스와 독일, 아르헨티나 등의 이주 국적자인 이스라엘 인질 11명을 풀어줬고 이스라엘은 서한지구 오퍼 교도소 등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33명을 석방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연장하기로 한 휴전 기간에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늘리기 위해 교전 중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인 평화와 존엄을 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11시 35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어젯밤 11시 36분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 속에 중국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처음 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경쟁률 77대 1, 석사 이상으로 지원 문턱을 높인 자리엔 3,5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공무원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고사장 밖에는 최종 면접 대비 입시학원 수강생 모집을 겸한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올해 응시자 수는 처음 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선발 인원은 39,600명. 평균 경쟁률은 77대 1입니다. 10개 인기 직종의 경우 1,700대 1, 닝샤 자치구 통계국 주임 1명 자리엔 무려 3,572명이 몰렸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으로 지원 문턱을 높였더니 오히려 가방끈 긴 응시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觉得公务员比较稳定吧，因为我们现在就业形势比较严峻，然后如果能有个稳定的职业发展状态的话，也是挺好的。 중국의 공무원 시험 고카오 응시자 수 증가세는 최근 3년 사이에 두드러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신규 채용도 줄인 탓입니다. 특히 올해 7월 대졸자는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다. 청년 실업률은 6월에 21.3%를 찍은 뒤 더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원 진학생마저 7.6% 줄어 9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全国硕士研究生考试12月23号至25号举行，报名人数达438万。 고속 성장 시대의 끝자락에 서부는 공무원 시험 열풍. 누적된 재정난에 고용 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일부 지방에선 기존 철밥통까지 깨뜨리고 있어서 등용문은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원로들이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을 규탄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 앞까지 시가 행진했습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이 언론을 감시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윤석열 정권에선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려 한다며 전면에 있는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방송 장악이 가능한 구조를 없애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위원장 탄핵뿐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0번 양보해서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거라며 언론 정상화를 추진하는 거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Beautiful 구름 사이를 건너 목적 없이 걷다 보면 닿게 되는 바로 그곳 Paradise 손을 꽉 잡아봐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어질 아름다운 바로 Expo Can you feel like it's a good time I gave you everything you needed 특별한 이유는 아닌 걸 자 모두가 꿈꿔온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돼 Welcome to Expo 희망의 파도가 물결칠 거야 It's the biggest wave Our dreams come true Welcome to the land of Expo 꿈이 시작되는 부산 새로운 소망을 담아 Keep it up yeah. 모두가 꿈꿔온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돼 Welcome to Expo 물들여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색으로 형형색색 아름답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이면 부산이 2030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짤막 상식으로 나갔는데 네. 사실 엑스포 하면 뭐 여수도 떠오르고 그보다 앞서는 대전도 떠오르고는 합니다. 근데 엑스포 하니까 구체적으로 뭘 볼 수 있는지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93년도에 있었던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국내에서는 유난히 엑스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당장 올해도 지역에서 어떤 한방 엑스포, 어떤 뷰티 엑스포 이런 그러네요. 말들을 워낙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답을 드리자면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 엑스포는 체급이 다른 엑스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먼저 단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뭐 경제라든지 과학 기술 그 나라의 어떤 산업적인 성과들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넓게 그 전시해 놓는 행사를 보통 엑스포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원래 그 뜻이 예를 들면 그 어원을 따져보자면 눈에 보이게 눈에 드러나게 펼쳐 놓는다 상세한 설명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시 형태는 맞지만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100년,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식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공식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예. 국내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이런 엑스포는 소위 자칭, 지자체에서 우리도 엑스포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붙이는 자칭 엑스포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국내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여수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BIE에서 공인 인증하는 그런 엑스포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가 등록 엑스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이 등록 엑스포거든요. 예. 이 등록 엑스포라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한 번 개최를 할 때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예. 또 접근성, 시간이 워낙 길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를 들면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반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에 한번 가보세요라고 유치하기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진행했던 여수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그 5년 등록 엑스포 5년 사이에 한 번씩 진행하는 약간 미니멀한 인정 엑스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걸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억 속에 있는 93년 대전 엑스포나 2012년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라고 약간 미니멀한 엑스포였던 맞습니다. 거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유치하고 싶어하는 부산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앞서 수장님께서 체급을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중에 그 등록 엑스포가 정말 가장 높은 체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스포츠계의 제일 큰 행사가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산업전 측면에서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가 등록 엑스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픽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분이 전시관을 보면 인정 엑스포는 개최국이 건설하고 임대하고 등록 엑스포는 참가국이 건설하고 철거한다가 눈에 띕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기억에 제 기억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뭐 전시관이나 시설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참 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부산 등록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우려는 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정 엑스포보다 오늘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기 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마 2010년도에 바로 이웃나라 중국 상하이 엑스포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건 워낙 큰 등록 엑스포였기 때문에 한국과는 어떻게 생겼지, 뭐 일본과는 어떻게 생겼지, 각 나라들이 그 엑스포관 내에 우리나라의 자국의 어떤 그 전시관을 멋지게 들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참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초반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뒷심을 무섭게 발휘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치열한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소위 북한 빼고 다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관계자들이 워낙 사우디가 물량 공세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밑 작업도 워낙 일찍부터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니었나? 또 사우디처럼 돈으로 이렇게 바를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 프랑스 파리에 계신 분이랑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그 에펠탑 주변부터 대로 이런 쪽에는 지금 사우디랑 한국의 어떤 광고 대로가 된 것처럼 경쟁을 펼치는군요. 광고 경쟁. 그리고 워낙 광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현지에서 그 한국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퍼포먼스들이 입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런 랩핑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같지 않게 한국이 요즘 저런 것들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세련되고 거리에 나붙은 홍보나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썼던 그 선비들이 쓰는 갓 있잖아요. 갓 그리고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 홍보하는 거 보면 전통 그 옥색 옥동 그런 색동 느낌의 그런 거 전통적인 이미지만 반복적으로 썼는데 요즘은 그 서양인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한국의 어떤 한복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그 감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준 높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엑스포가 불러들이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조직위가 이번에 이 부산 2030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이유를 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큰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게 한 33억 정도, 43억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부가 가치가 또 이런저런 가치가 높아지면 추가적인 생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총 61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경제 파급 효과가 한 29억 정도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엑스포가 성사가 되게 되면 올림픽보다 2배가 넘는 경제 효과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들도 이 기간 동안 한 5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6개월 동안 개최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230개국 정도가 있거든요. 200개국 정도의 방문객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방문객 예상할 수 있는 방문객 수는 5천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약간 과정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 5조 2천억 정도를 썼는데 마지막에 총
총체적으로는 약 11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벤트를 제일 큰 것들을 올림픽이나 월드컵, 엑스포 정도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랑 맥락이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규모가 좀 클 뿐이지. 그리고 사실은 스포츠계 올림픽이 있다면 엑스포, 이 경제 산업 쪽으로는 엑스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같은 경우는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발달하지 않았던 종목들을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개최 스타디움들을 다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효보다는 이 불필요한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칫 지금도 실패한 올림픽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엑스포는 올림픽보다 실속 높은 효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 중에 하나만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 부가가치가 18조 원에서 경제 유발 효과는 6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가가치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 뭐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만 떠올려 보면 지금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사 엑스포보다는 체급이 좀 낮습니다만. 마스코트 꿈돌이 있잖아요. 대전 엑스포. 그 집집마다 꿈돌이 인형 없는 사람 없었고 꿈돌이 펜 같은 것도 엑스포 갔다 오면 선물로 다 사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다 부가가치로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연식이 나오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갔다가 나중에는 또 학생들이 현장 학습 때문에 여러 차례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학생이라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보통 지금 말씀하신 볼펜이라든지 키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사고 아기자기한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스코트가 워낙 잘 나왔고 저 당시에 93년도에 사실은 국내에서 저만한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으로도 1,4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저 엑스포 때 3개월 동안 저 대전 엑스포를 방문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었고요. 실제로 지금도 대전 인근에 있는 도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다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까지도 실제 대전 내에서는 긴 시간 동안 끝나고 나서 이런 사후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유지 비용도 부담은 됐겠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대전은 과학도시야라는 어떤 브랜드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게 30년 전에 치러진 대전 엑스포를 아직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3개월 동안이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해서 6개월 동안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거라는 거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3파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우디, 이탈리아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총회에 불참한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는 일찌감치 좀 포기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의 경쟁자는 사우디로 꼽히고 있는데 앞서 그 현장 분위기 좀 짚어주셨잖아요. 지금 사우디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사우디가 굉장히 유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우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맹점들을 좀 갖고 있고 후발주자로 치고 나갔던 한국 부산 같은 경우 그 실제 이 문화 행사에 대한 엑스포에 대한 운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지난 6월에 그 실사단이 한국에 왔을 때 너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이 그 사우디보다는 한국이 재미있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가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어떤 다양한 액티브한 문화 역량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지금 싸워볼 만하다, 승산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 10시 최종 5차 PT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순서라고 해요. 이것도 운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BTS가 3차에 참여했었고 싸이 씨, 그러니까 박재상 씨도 깜짝 등장을 했었어요. 4차 때. 이제 5차 때 PT는 누가 등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뭐 초특급 비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승현 전 그 비서실장님 그분하고 그 반기문 총장님이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데 아마도 그분들로 가실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나승현 대표교수님 그때 평창 올림픽 유치했을 때 그때 대변인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소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오늘 현지에서
오후 2시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는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PT 시간은 20분씩 하고 지금 로마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후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승산은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투표가 뭐 전자투표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현재 시간으로 오전부터 회의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 오전에는 보통 원래 BI 기구에서 갖고 있는 원래의 안건들을 다루고 오후 2시부터 공식적으로 투표 과정에 들어가고 예. 2시부터 이제 뭐 점심시간, 휴식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해서 세 나라가 20분씩 발표를 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시간이 한국으로 밤 10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끝나면 바로 전자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뭐 밤 12시나 1시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정 전후군요. 네네. 182개 회원국이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는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어야 1차 투표에서 끝이 나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는 국가가 없으면 그냥 바로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원국이 182개국인데 예. 지금 여건상 투표가 어렵거나 이런 나라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략 180개국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대략 120표 정도를 얻지 않으면 2차 투표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이 우리는 사우디가 워낙 일찌감치 물밑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2차 투표로 가서 그 로마에서 길을 잃은 표를 우리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엑스포에 대해서 모든 거 알아봤습니다.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극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 건데요. 특히 오늘 아침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 대관령은 영하 3.8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았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어제보다 6도나 낮은 영상 3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저녁까지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도, 청주 5도, 광주 8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추위 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강원 영동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여기에 동해안 지역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